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국 유학 전문 기업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실시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영어 능력 순위를 매기는데요. 몇 해 전 발표에 따르면 111개국 210만 명의 영어 능력을 측정한 결과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를 제외한 세계 111개국 가운데 한국은 36위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80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앞선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나 과거에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사실상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데요. 반면 일본의 경우 세계 평균 점수보다 낮은 8위를 기록했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영어 구사 능력이 더 떨어졌다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델루나 양도 한국인의 영어 솜씨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퀘벡에 살고 있는 델루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과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시차도 크지만 계절이 너무 달라 아직까지도 적응 중이랍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정반대의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캐나다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다. 얼마 전 한국 여행할 때 손을 호호 불며 히터 앞을 지켰는데 지금 이곳은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퀘벡에서 유학 생활을 1년 했던 한국인 친구 성에도 12월에 캠핑 장비를 챙겨 로드 트립을 떠나는 게 익숙해지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며 웃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사는 퀘벡은 캐나다 서쪽 지역 휴양지예요. 여기 사람도 많이 안 살고 외진 곳이니 관광지로 아직 주목받진 못했지만 캐나다 특유의 느낌이 많이 나서 가장 캐나다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요. 제가 자라며 학교는 공식적인 국제학교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입학을 허락하고 있어 동양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초등생 정도 되는 일본, 중국 아이들이 대거 입학했어요. 캐나다의 한 가정당 8명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를 봐주는 홈스테이가 사업으로 성행할 정도였답니다. 저는 동양인 특히 일본인의 조기 유학을 보면서 일본이 부자여서 일찍부터 유학을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나라에는 영어 열풍이 불고 있어서 미국은 물론 필리핀까지 영어 유학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 여러 논문을 읽으면서 일본의 조기 유학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란 것은 단 몇 개월간으로 인해 습득되는 것이 절대 아닌데다 부모가 떠민 연수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학창시절만 봐도 어학연수를 하러 온 일본의 어린 학생들은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자신의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학원 다니고 거기다 같은 일본인 학생들끼리 몰려다닙니다. 그러니 캐나다인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영어를 말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참 어려웠고 그마저도 교육과정이 끝나서 일본으로 다시 가버리니 동창이라고 말할 친구도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야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꽤 많았거든요. 특히 저의 단짝이 된 성애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우수 장학생이었고 전액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 캐나다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적 유학하던 일본 친구들과 성애는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성애에게 한국의 궁금한 점에 대해 많이 물어봤는데요. 특히 어렸을 때 경험했던 조기 유학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일본에 비해 한국은 조기 유학을 덜 오길래 한국은 어릴 때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성애는 경제적 이유는 절대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잠시 조기 교육에 열풍이 불었지만 이내 부작용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외국 유학을 하고 왔는데 영어 실력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고 더 문제는 한국에서의 학습 결손이 심각했다고 했어요. 한국의 교육과정이 가장 깊은 수준까지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과 커리큘럼은 세계 독보적인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학업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학업의 수준에 적응을 못하는 문제, 그리고 한번 터지면 따라잡기 힘든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한국 내에서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어린 나이에 외국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성애를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성애의 해석과 판단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애는 이곳에 오기 전 한국에서 한 공부만으로도 외국어 실력이 정말 유창했고 그룹별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도 그녀는 전혀 불편함 없이 수업을 했거든요. 심지어 성애가 공부한 1년 동안 성애는 전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싹쓸이했습니다. 성애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고효율성과 높은 집중도를 보았고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국은 공부에서뿐만 아니고 행정력에서도 진짜 탁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성애와 제가 친구 에이미 집에 스쿠터를 타고 놀러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놀다가 흥이 났던 우리 둘은 안전하게 타야 할 스쿠터를 약간 위험하게 장난을 치며 운전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퀘벡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 도로에도 우리 둘밖에 없어서 도로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며 놀다가 그만 실수로 저와 성애는 갓길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저는 갓길 옆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빨리 멈췄지만 성애는 한참을 굴러갔어요. 마침 운 좋게 지나가던 트럭이 우리의 사고를 목격했고 구조대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퀘벡의 작은 병원에서는 뇌를 다친 큰 사고라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 된다고 하여 로열 퍼스 병원의 헬기로 후송하여 중환자실에서 뇌의 고인 피를 제거하는 긴급 수술을 하였답니다. 수술 사흘 후 병원으로부터 성애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틀 뒤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성애가 큰일 나기라도 하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성애를 위해 저는 매일 성애를 간병하러 갔습니다. 제 몸도 말이 아니었지만 그런 걸 따질 여건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성애의 회복 속도는 빨라서 곧 언어 기능과 기억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제가 놀란 건 이 과정에서 성애 부모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한국 대사관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해주었습니다. 성애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혼자 힘으로 공부를 이어왔는데요. 사고가 났지만 부모님이 캐나다로 오실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요. 퀘벡의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송할 때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았고 다행히 한국의 가족들에게 성애의 소식을 알릴 수 있었어요. 전화 통보를 받고는 낙담하여 실신하다시피 한 성애의 엄마가 기운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밤잠을 설치며 며칠 고민하고 기도만 하셨대요. 의식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유는 문득 병원 치료비가 걱정이 되어 한국 대사관에 최대한 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 전화를 하셨답니다. 병원의 이송, 수술의 책임, 재활치료까지 부모님이 해주어야 할 일을 한국 대사관 측에서 진행을 해주었는데다 성애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을 들은 대사관은 각종 기관을 통해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했나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극빈층인 환자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해준다고 캐나다 의료기관에 통보를 받고 성애의 부모님께 무상치료에 대해 바로 알려왔답니다.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무상치료가 결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캐나다에서 치료비를 감면해 주었다는 건 난생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메디케어는 캐나다 국민을 위한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병원에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상당수 필수 질병에 대한 의료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모든 질병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병원 절차, 의사 방문 및 일부 약품 등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설병원에서의 치료, 구급차 서비스, 그리고 안경, 치과 치료 같은 추가 서비스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많은 캐나다 국민들도 사설 개인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편입니다. 성애와 같은 해외 유학생은 유학생 전용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캐나다 국민들이 메디케어를 통해 받는 것만큼의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애가 받았던 구급차 서비스라든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캐나다 국민들이 메디케어를 통해 제공받는 것과 별도의 재활치료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한국 대사관이 이를 처리했으니 부당한 방법으로 병원비를 감면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짧은 시간에 자국 국민에게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일사천리로 찾아내는 행정력에 감탄하고 만 겁니다.
성애를 통해서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한국인들은 다른 동양인들과는 분명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은 금세 1년이 지나갔고 성애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가 성애의 초대로 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한국인에 대한 뛰어난 능력에 대해 놀라본 적이 있는 데다 첫 해외여행이라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캐나다는 12월부터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을 열흘 이상 쓰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 한국으로 가기 전 일본을 3일 정도 여행한 후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살짝 조심스럽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양인들의 문화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비행기의 스튜어디스의 공항의 입국 심사관들까지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 공항의 엘리트라는 직원분이 파스포토라고 말해서 대체 뭔 소리인가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여권이라는 뜻의 패스포트를 파스포토라고 말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걸 못 알아들어서 하마터면 보안 검색 때도 통과를 못할 뻔했지 뭐예요. 물론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 저도 캐나다 출신이라 영어 발음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외국인을 상대하는 직업인 스튜어디스나 입구 심사관들은 영어를 익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름 엘리트 직종인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제대로 못하다니.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았던 조기 유학의 결실은 어디로 간 건지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애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기 전까지 저 혼자 먼저 서울을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성애가 추천해준 광장시장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전통시장인 데다 시장에는 만두, 떡볶이, 어묵, 족발, 빈대떡, 순대, 심지어 회도 팔고 있다면서 볼 것이 많을 거라 했죠. 사람도 많고 북적이는 곳이라 한국의 냄새가 많이 나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식혜라고 처음 들어보는 한국의 음료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을 너무 재미있게 둘러보다 보니 제가 오후 5시 기차를 타러 서울역까지 가야 하는데 그만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아무리 시장 밖을 나가보려고 해도 돌다 오면 제자리였어요. 이러다 기차를 놓치는 건 아닐까 싶어 먹자 골목의 상인에게 길을 물어볼까 하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엘리트 직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어가 어려운데 한국도 비슷할지도 모른다고요. 아님 어쩜 한국인은 일본인처럼 조기 유학도 안 해봤으니 실제로 더 영어를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거기다 뭐 캐나다 출신인 제 발음도 평범한 미국식 발음은 아니니 시장 상인들이 영어를 안다고 치더라도 과연 제 발음을 다 이해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괜히 물어봤다가 언어가 안 통하면 서로 머쓱하고 뻘쭘해지잖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기차 시간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간단한 한국말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시장에서 김밥을 팔던 아주머니한테 서투른 한국어로 서울역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역시나 저의 한국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못 알아들으신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써야 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글쎄 옆에 계신 상인 아주머니가 먼저 와 프라블럼하고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서울 스테이션 하고 소리치며 손목시계를 들이밀며 숫자 5에 갖다 댔죠. 아주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시고 고 스트레이트 앤 털라이트 하고 알려주셨어요. 옆에 계셨던 아주머니는 트레인 넘버원이라며 1호선을 타라는 얘기까지 해주시는 거 있죠? 슬로우. 고고하시면서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마운 두 분 덕분에 다행히 서울역에서 기차를 늦지 않게 탈 수 있어서요. 그땐 경황이 없었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김밥이라도 2줄 포장해 오는 건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광장시장에서의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서울역 내부는 사람으로 가득 붐볐는데 오고 가는 사이에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역 안에서의 안내판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역을 빙 둘러싼 음식 매장에서도 모든 메뉴는 영어로 같이 표기되어 있고 매장의 점원들은 외국인들의 주문에 능수능란했죠. 아시아 사람들은 성애 빼고 다 영어를 못한다는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워주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영어가 자유로웠을 정도니까요.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권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한국어랑 영어 2개 국어를 하는 게 모두 기본인 것 같았죠. 어딜 가도 언어가 안 통해서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영어를 진짜 잘합니다. 기차를 타고 예약한 좌석으로 갔는데 웬 어린아이가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이에게 익숙해짐이 하고 영어로 물어봤더니 어린아이는 영어로 뭘 도와줄까요? Hello, may I help you 하며 대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이 궁금했던 저는 내가 예약한 자리인데 비켜주겠니라고 말했고 아이는 다 알아들었는지 슈어라며 열차 맨 끝에 있는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나 귀엽고 맹랑한지 그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종 필리핀처럼 영어를 아예 모국어로 쓰는 동남아 국가도 발음이 이질적이어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는데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은 정말 유창했습니다. 저녁쯤 성혜가 사는 대전에 도착했고 거의 1년 만에 성혜를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광장시장 기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일본에 있었던 일과 비교하며 알려주었는데요. 성혜는 웃으면서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아시아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했어요. 싱가포르나 필리핀, 홍콩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나 사용했다는 나라를 제외한다면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사실상 아시아 최고 수준일 거라고 했어요. 성혜가 살고 있는 대전에는 카이스트라는 과학대학이 있는데 그곳은 외국인 유학생이 정말 많아서 기차 안에서는 항상 외국인 학생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이 한국의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들이라더니 정말 그게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 친구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줄 때는 항상 한국이 1순위예요. 말도 잘 통하고 사람들도 친절한 데다 먹거리도 맛있어서 여행자든 유학생이든 지내기 너무 좋은 곳이니까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면 딱 1분이면 될 거를 속 터져 죽겠네 정말. 한국에 가더니 너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졌어? 그럴 거면 한국에 다시 가버려. 한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던 딸이 프랑스로 돌아왔는데요. 30살이 넘은 딸과 엄마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이 한국에 가서 급해지고 이상하게 되었다면서 엄마는 하루빨리 딸이 그냥 한국으로 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가족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메디앙이라고 합니다. 파리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시차 적응과 문화 충격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서울에서 5년 동안 근무한 후 돌아온 고향인 파리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셔츠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메인 터미널에 들어서자 프랑스어 간판과 간간히 들려오는 대화가 제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집에 온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안개가 자욱한 멍한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암을 찾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제가 돌아온 것이 실수였던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항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리워졌어요. 이 한산하고 졸린 터미널은 제가 익숙했던 인천공항의 북적거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게이트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이야 여기야라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부모님이 기쁨에 환한 얼굴로 열심히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긴 비행에 지쳐서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고 꼭 껴안아 주셨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드디어 우리 딸이 돌아왔다. 우리 딸이 돌아왔다를 계속 반복하셨죠. 피곤한 몸이었지만 5년 만에 친숙한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희는 차로 이동하며 비행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아버지는 터미널에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투덜거리며 카트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셨죠. 저는 게이트에서 출국까지 30분 가까이 힘차게 걸어야 하는 인천에 비하면 10분에 공항 산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버지를 진정시켰지만 아버지는 인천과 같은 공항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혀를 내두를 뿐이셨죠.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들은 꽉 막혀 있었고 아버지는 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형편없는 도시계획에 대해 내내 불평하고 계셨어요. 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서울에서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빠른 속도의 급행. 열차와 질서 정연한 고속도로를 회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 덕분에 교통체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파리에서는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45분 동안 기어간 끝에 드디어 저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세지, 감자, 양배추 그리고 물론 소금에 절인 양배추까지 진정한 프랑스식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풍성하고 기름진 맛은 익숙해서 위안이 되었지만 채소, 쌀, 살코기 위주의 건강하고 가벼운 한국 음식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스 음식은 한국 음식과는 달리 아주 건강하게 살이 오르도록 해줄 거야.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하며 제 접시에 음식을 가득 쌓아주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한국식 바비큐와 매콤한 김치찌개의 밝고 강렬한 맛이 그리웠지만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첫날은 제 재적응 기간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높은 기준에 비해 느린 속도와 일관성이 없는 프랑스의 모습에 끊임없이 좌절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우편 서비스, 식료품, 쇼핑줄, 간단한 업무에 대한 절차 등 모든 것이 더 오래 걸렸죠. 고객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질문이나 문제가 생기면 절반의 경우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서비스 우수성을 경험한 후 돌아와서 겪고 있는 프랑스의 무성의한 태도는 저를 짜증나게 만들기 일쑤였죠. 부모님은 저의 이러한 성격 변화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논쟁적으로 변한 제 성격을 걱정하며 물으셨어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저는 5년 동안 한국의 활기찬 삶의 속도를 경험한 후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프랑스의 생활이 지금 제게는 어색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고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나라가 프랑스와 그렇게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해 보렴. 어머니가 부드럽게 조언해 주셨어요. 여긴 내 고향이고 내가 자라온 합리적이고 안전한 곳이잖니.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는 없단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하지만 제게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고속 열차, 전자결제 시스템과 같은 초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더 합리적인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현금만 받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장의 종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상점에서 구식기술을 사용하는 비즈니스들을 일상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간소화된 효율성에 비하면 모든 것이 번거롭고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프랑스의 관료주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부모님은 모든 게 사생활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답변만 하셨어요. 제가 프랑스에서는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만 4가지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어머니는 한국은 내가 묘사하는 것만 봐도 상당히 대충 아는 곳인 것 같다 했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와 기술 측면에서 몇 년은 더 앞서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의 고풍스러운 구식 방식은 빨리 현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럽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부모님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더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꺼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죠. 저희는 이제는 두 개의 문화의 차이로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의 무지가 저를 정말 짜증나게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아시아 제조업은 다 구식이야 라는 식의 막말을 하셨죠. 제가 반박하며 한국이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면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비웃으셨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으련 말이야. 어머니는 또한 제가 한국에서 무례한 의사소통, 습관과 행동을 배웠을 거라고 걱정하는 등 알 수 없는 고정관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환대와 공동체적 가치의 모범을 통해 저에게 더 인내심과 친절, 배려를 알려주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국이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셨죠. 정신 차려는 부모님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었어요. 넌 프랑스인이야. 정신 차려 여기가 너가 있어야 할 곳이야. 제 경험조차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태도에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 그토록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은 답답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모님도 결국 프랑스에서 이렇게 나른한 삶의 속도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그들에게 한국의 고도로 에너지 넘치는 사회는 화성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결국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모님께 이해를 강요할 수 없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제 관점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최소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둘 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일화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으니까요. 저는 제게 큰 영향을 끼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문화적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제 부모님은 평생 중부 유럽을 거의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까요? 이해의 틈이 저희를 갈라놓았고 저는 그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두세계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저의 변화된 세계관과 부모님의 완강한 저항 사이의 긴장은 어느 날 밤 저녁 식사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말았어요. 저희는 파리 시내의 멋진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곳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죠. 화려한 인테리어와 하얀 식탁보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이 어렸을 때 이곳을 고급 레스토랑의 정점으로 여기며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끄럽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경험한 지금 이곳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웨이터는 다른 테이블과의 대화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고 주문을 느리게 받고 있었어요. 또 접시를 아무렇게나 꺼냈으며 와인잔에는 물자국이 남아있기도 했죠. 웨이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단체 서빙을 하고 요청하기도 전에 음료를 리필하기 위해 끊임없이 근처를 맴돌던 한식의 빠른 서비스가 그리웠습니다. 웨이터가 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깜빡하고 가버렸을 때 저는 결국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웨이터들은 훨씬 더 세심하거든요 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제 비판에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잖니? 식사를 즐기기 위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잖아. 그만하렴. 저는 옆 테이블 몇 개를 흘끗 쳐다보았는데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훈계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업적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제가 반박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서비스의 대가가 뭐니? 얘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잖니? 여기서는 그런 한국의 쇼맨십보다 품질에 중점을 두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가짜 쇼맨십이 아니라 매 순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인 거예요. 나쁜 서비스는 눈에 띄고 좋은 서비스는 고객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본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한국인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뿐이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프랑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인생의 소박한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단다. 저는 좌절감에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돌아온 후에도 이런 대화를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의 사이는 더 벌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에게 프랑스의 결정은 눈에 띄지 않았고 프랑스의 강점은 비판할 수 없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어요. 반면에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저의 칭찬을 젊은 날의 과장으로 받아들였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의 에너지와 정신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가 왜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북적이는 거리 매운 향기, 네온사인에 직접 빠져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함께 방문해 보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서 2주를 보내봐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일상과 익숙한 곳을 벗어나자는 제안에 놀라 눈을 깜빡이셨어요. 불편한 침묵이 공중에 맴돌았죠. 저는 숨을 참으며 부모님이 믿음의 도약을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면 한번 가보자구나.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는 걱정스럽지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동의하셨어요.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할 준비를 하세요. 제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본 서울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사실 부모님은 저를 놀려주기 위해 방문을 결정한 것이었지만 부모님이 자신들의 익숙한 곳을 벗어날 만큼 저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저희 사이에 더 많은 수용성을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1월 말에 저희는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는 부모님과 꼭 가봐야 할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창덕궁과 북촌 한옥마을 같은 문화유적지부터 시작해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죠. 그런 다음 네온사인이 가득한 홍대 최첨단 코엑스몰, 미래지향적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현대적인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여행이 저의 가족이 해외 생활로 인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 적어도 그것이 저의 진심 어린 희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떠나기 전날 저는 지하철 카드, 최대한 큰 여행 가방, 번역된 관광 가이드, 그리고 배탈에 대비한 생수와 소화제 등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푹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여러 개가 충돌하게 될 테니까요. 드디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파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기대감에 설레었어요. 오늘 밤이면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맛보실 수 있겠구나. 마침내 저희는 지친 듯 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인 부모님과 함께 비행기를 나섰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두 분을 꼭 껴안으며 외쳤어요. 여기 오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네. 어머니는 공항의 반짝이는 건축물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어요. 마치 미래로 온 것 같구나. 부모님에게는 이 거대한 공항을 탐색하는 것조차 모험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무빙워크, 한글이 적힌 거대한 전광판, 면세점이 질비한 번쩍이는 터미널은 부모님의 감각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다행히 아버지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빌려오셔서 구글 번역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여행 내내 간판과 메뉴를 알아낼 수 있으셨죠.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여권 사진 페이지와 일치하는 입국 카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담당자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고 곧 저희는 서울역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기 위해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도심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는 세상의 날을 연신 반복하며 역마다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넓게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결국 인정하셨죠.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을 가까이서 볼 때까지 기다려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역에 가까워지자 끝없이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는 위풍당당한 남산타워와 함께 반짝이는 대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프랑스 마을의 고요함을 뒤로하고 역에서 나오자 명동상가의 번화한 인파와 깜빡이는 네온사인이 부모님을 압도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화장품 가게와 길거리, 포장마차, 그리고 향신료와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가득한 길거리를 헤쳐나갔어요. 세상에 사람이 엄청 많구나. 어머니가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드디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수준 높은 서비스와 탁 트인 도시 전망으로 유명한 롯데호텔의 방을 예약했어요. 정중한 직원들은 체크인을 하는 부모님에게 능숙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며 부모님의 감탄을 받아냈죠. 멋진 곳이구나.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반짝이는 로비 샹들리에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이 처음부터 한국의 최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기뻤어요. 방으로 올라가니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 창으로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완벽하게 펼쳐졌습니다.
서울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고즈넉한 프랑스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현대적인 풍경이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멋진 경치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구경시켜주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저희는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러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와 식당에 도착해서 시킨 비빔밥은 부모님에게 무해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셨죠. 세상에 고추장이 너무 매워 어머니가 쌕쌕거렸어요. 아버지도 씹으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죠. 저는 한국의 매운맛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경고를 하는 것을 깜빡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서 입안을 식힐 수 있도록 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모님께 얼큰한 김치찌개부터 지글지글한 삼겹살, 바비큐까지 한국의 강렬한 맛을 더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매 끼니마다 프랑스의 익숙한 기름진 소세지, 진한 치즈 크리미한 소스를 넘어선 색다른 맛들이었죠. 처음에는 당황하셨던 부모님은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의 복합적인 맛에 서서히 적응하셨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움찔할 틈도 없이 김치를 밥 위에 떠서 올려 드셨어요. 부모님의 입맛이 세계화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도 매번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케이팝을 천박하고 부자연스럽다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홍대에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젊은이들을 보며 모두들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이곳의 대중문화가 단순히 제조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진정한 문화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죠. 아버지는 완전히 낯선 언어에 둘러싸여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편리한 앱을 사용하면서 아버지는 잘 지내셨어요. 또한 아버지는 비행 청소년들이 난동을 부릴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치안에 놀랐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는 가장 시끄러운 유흥가에서도 건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 깔린 친절과 배려였어요. 아버지는 추위에 떨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가게 주인이 손난로를 선물하자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붐비는 줄 속에서도 한국인의 친절과 인내심에 놀라셨죠. 고향에서는 프랑스의 무뚝뚝함과 질서를 기준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는 다른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부모님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적응이 되셨어요.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가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프랑스의 느린 시스템에 혀를 차셨고 어머니는 프랑스 음식의 밋밋한 맛을 비판하게 되셨죠. 여행 전에는 제 의견을 무시하시던 부모님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처음 가본 비빔밥집으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부모님도 한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시면서 이 단순해 보이는 음식의 미묘한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셨죠. 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비빔밥을 맛보면서 저는 외국에서 살기 전에는 공유하지 못했던 유대감과 이해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 이상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나눈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모두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한국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겠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버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전에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우리를 용서하렴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널 잃을까봐 걱정했단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절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의 딸이고 더 많은 문화와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인걸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저희 중 누구도 다시는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익숙한 것 너머로 모험을 떠나면서 저희 사이의 유대는 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문화를 넘나드는 이 여행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여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제발. 한국의 한 호텔에서 한 캐나다인 남성이 배를 부여잡고 호텔의 직원에게 간신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 땀이 미친 듯이 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남성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남성은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지는데요. 이 남성은 한국의 병원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캐나다의 허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보호 운동가 허팝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바다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코스타리카에서 거대한 바다 거북을 보기 위해 다이빙을 하고 바다의 다시마 숲에서 물개가 노는 모습을 보았으며 호주의 유명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탐험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았지만 아직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곳은 아시아였죠. 그래서 저는 큰 해양생물학 컨퍼런스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해양 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강연이 시작하기 20분 일찍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연자는 한국 남해안 제주도 출신의 김승만 박사라는 과학자였어요. 김 박사는 한국 바다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는 3,000개가 넘는 섬은 암초부터 해초밭, 갯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서식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이 유입되도록 도와주는 한반도 주변을 소용돌이치는 주요 해류가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는 차가운 북쪽, 바다와 따뜻한 남쪽 바다가 섞이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혼합 바다는 1만 2천여 종의 생물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죠. 다음으로 그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산호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시아 바다라고 하면 항상 일본과 중국을 먼저 떠올렸기 때문에 꽤 놀랐어요. 하지만 김승만 박사가 보여준 숫자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손상된 산호초의 재성장을 위해 2만 5천 개 이상의 산호 조각을 이식했어요. 산호는 석회암 골격을 만드는 작은 동물로 산호 조각들이 모여 산호초를 형성했습니다.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을 조성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어류 개체수가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가 더 건강해졌다는 좋은 신호이죠. 그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류 번성이나 육지로부터의 오염 유출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통해 수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어요. 박사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록 저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의 해양생물과 보존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좀 더 진지하게 박사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산물 소비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좁은 국토에 4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해양 자원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의미했죠. 이는 수세기 동안 어패류 개체수에 많은 압박을 주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강연 발표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제한된 보호 서식지 통로와 번식지 지도를 보여주었죠. 그는 로봇, 잠수함, 드론, 수중 카메라를 이용한 첨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계획을 공유했어요. 또 지역 어민과 커뮤니티를 친환경 노력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지역사회의 지원의 결합은 정말 인상적인 계획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아시아의 해양 보호에 대한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연이 끝나고 질문에 답하고 나서 바로 김승만 박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는 산호보건 프로젝트와 어획량 제한 및 어구, 개조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가 박사님께 가장 걱정되는 위협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는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공교육과 정책의 변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그들이 하는 일을 가까이서 보고 자원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김 박사는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며 다음 시즌에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대학원생들에게 제가 호주와 카리브에서 겪었던 산호 보호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혼자 여행하고 길을 찾는데 당황하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언어, 문화, 관습, 지리, 역사, 심지어 해양 생태계까지 완전히 다른데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님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는 것은 분명 저의 평소 자신감과 적응력에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일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졌는지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첫 과학 다이빙 자격증 코스를 수강했을 때였을까요? 초보자로서 무언가에 대해 흡수하고 알아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스릴은 사실상 정말 대단한 선물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제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양 보존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안의 과학자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안의 모험가는 익숙한 곳을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김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내 제주도 방문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대규모 산후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다행히 세관 통과와 출입국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보안구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디지털 표지판에는 한글로 된 교통편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터미널에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 간판은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가까스로 저는 서울로 가는 지하철 시스템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역을 지나가면서 어떤 이름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노선도를 계속 보면서 저는 정거장을 세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마침내 역에 도착했고 저는 거대한 여행 가방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몇 분 동안 더듬더듬 찾아 헤매다 저는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된 큰 간판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끝에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시차 때문에 몸이 오후 8시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어요. 제 몸속 시계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멍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대학 신입생이 되어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였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 몸에는 시차 적응과 문화 충격이 겹쳐 다가온 것 같아요. 10시간의 긴 숙면의 시간 후에 저는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저는 방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로 계란을 스크램블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시차를 극복하고 제주도로 향하기 전에 방향을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첫 번째 단계는 지도에서 발견한 관광 안내소를 찾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었죠. 친절한 안내원 아주머니는 캐나다인 관광객을 안내해주는 것을 매우 반겨주는 분이셨어요. 그녀는 경복궁과 전통가옥이 있는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주요 명소를 가리키며 서울 지도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제가 도보 투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셨죠. 가이드 투어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도시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투어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가이드는 왕궁, 사찰, 성문, 시장에 대한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죠. 물론 한국어라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다행히 가이드는 매우 인내심이 많았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등지에서 다양하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덕분에 그들의 눈으로 서울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투어가 끝나고 저는 지하철을 한 번 더 타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방향을 한 번만 틀렸어요. 세상에나 저의 빠른 적응력에 스스로 뿌듯함을 좀 느꼈어요. 저는 호텔 근처에서 테이크아웃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를 사서 먹었어요.
치킨은 놀라울 정도로 바삭하고 맛있었어요. 서울에서의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어느새 저는 다시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였죠. 제가 비행기 안에서 꽤나 불안했던 건 솔직히 인정할게요. 사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계속 생각했거든요. 짐을 잃어버려서 장비 없이 다이빙을 못하면 어떡하지? 김승만 박사팀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한국식 매너를 몰라서 실수로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면 어쩌지 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제주 해안선의 풍경이 보이자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제주는 정말 푸르고 싱그러워 보였어요. 수정처럼 푸른 바다 수면 바로 아래에는 수마일에 달하는 산호초들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어요. 확실히 제주를 한국의 하와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네요. 제주에 도착하자 고윤정이라는 팀원이 어서 오세요. 알렉스라고 적힌 커다란 팻말을 들고 저를 맞춰주었어요. 그녀는 성산마을 근처에 있는 제가 묵을 연구시설로 가는 택시를 잡아주었죠. 연구소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건물 캠퍼스에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김 박사와 몇몇 대학원생들이 식당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따뜻한 환영을 받은 후 그들은 트윈 침대와 책상,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 소박한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호화로운 리조트 생활은 아니었지만 바다의 경치가 이를 보상해 주었죠. 다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저는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자기소개를 했고 저는 모든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설명 중 가장 불안했던 부분은 다이빙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연습수조에서 장비와 기술을 시연해야 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슈트를 입고 한국 바다에서 실제 다이빙을 하러 나섰습니다. 열대 바다에 몸을 담궜을 때는 정말 놀라운 기분이었어요. 머리 위로 햇살이 파도 사이로 반짝이며 제 거품이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몇 미터 내려가자마자 저는 이 산호초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는 저는 연구소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저녁에는 고기와 채소로 속을 채운 전통전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제주도 바와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매콤한 국물에 삶은 문어와 해산물이 들어간 해물찜, 칼칼한 매운탕 같은 새로운 요리를 먹어볼 수 있었죠.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말은 섬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었어요. 저는 산에 올라 계곡에서 풀을 뜯는 야생마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또 해변과 절벽을 따라 몇 마일을 걸으며 해안 경치를 감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주시의 시장과 카페를 돌아다니며 맛보기도 했어요. 물론 감귤 와인부터 오메기 떡까지 와우 새로운 기념품들도 많이 살 수 있었죠. 마지막 주말에는 연구소 팀과 함께 보트를 타고 작은 섬으로 피크닉을 갔어요. 저희는 스노클링을 하며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매콤한 돼지갈비와 채소를 구워 먹었죠. 식사 후 야외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완벽한 만족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선착장을 내려오면서 저는 제 마음의 한 조각이 제주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여행 경험보다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문화 충격도 심했고 어색한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불편한 순간들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인내심, 개방성, 겸손을 연습하게 해주었습니다. 해양생물부터 사람들까지 한국의 해양세계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주도에서 놀라운 몇 주를 보낸 후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몬트리올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을 더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먼저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샤워가 필요했습니다. 숙소 내부는 정말 고급 아파트처럼 놀라웠어요. 저는 행복한 춤을 추며 샌들을 벗고 욕실 욕조를 확인하러 달려갔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욕조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저녁으로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가운을 입고 웅크린 채 대형 TV에 채널을 돌렸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호사스러운 기분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거위털 베개가 있는 킹사이즈 침대는 저를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방법이었어요. 확실히 사람은 즐길 때는 즐겨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에 빠져 잠이 들었죠. 물론 새벽 3시에 심하게 아파서 깨어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잠에서 깬 이후 4시간 동안 심한 복통으로 침대와 화장실을 오가며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자 열이 38도 이상으로 치솟았고 탈수 증세가 심각했죠. 와, 정말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혼자서 외국 병원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죠. 만약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지 못하면 어쩌죠? 비용이 비싸면 어쩌죠? 그냥 공항까지 끌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경련 때문에 고통이 2배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호텔 직원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일어나거나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어지러움이 너무 심했어요. 맞아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곧 문을 두드리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제복을 입은 친절한 2 남자가 들것과 의료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썼지만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제 바이탈을 측정하고 놀란 표정으로 들것을 가리키며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걷기에는 너무 힘이 없었기에 들려갔죠. 구급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동네 풍경이 고열로 인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의식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검사실로 데려가 링거를 연결해 주었어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간호사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세심하게 환자를 돌보는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들의 침착한 능력 덕분에 제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고 있었죠. 당직 의사는 제한된 영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은 먼저 심한 탈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액과 메스꺼움에 대한 약물을 투여했으며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인한 감염이나 기생충 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의사의 차가운 손길과 차분한 어조는 제가 끔찍한 경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공포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간호사가 와서 바이탈을 확인하고 수액을 놔주러 오는 동안 저는 불안한 잠에 빠졌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어느 순간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서양인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위험한 박테리아가 저에게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죠. 낯설게 들리긴 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박테리아가 제거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기진맥진하고 메스꺼워서 다시 기절하기 전에 간신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이 저를 개인 병실로 옮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창백하고 땀에 흠뻑 젖어 헝클어진 머리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화려한 호텔에서의 휴가를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나약한 저는 그저 그 상황에 체념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과정을 믿어야만 했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밝은 인사를 건네자 저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태도에 이 낯선 곳에서도 제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훌륭한 병원 직원들의 간호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약물치료, 수액, 건강검진, 죽과 같은 부드러운 식사로 하루 일과를 보냈죠. 제가 다시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간호사는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미역국이고 마치 보약 같은 고소한 국물이었죠. 의사들은 감염이 줄어들고 간 수치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줄 정도로 영어를 구사해 주었어요. 휴식과 금주라는 의사들의 엄중한 경고도 분명하게 전달되었죠. 간호사들은 항상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더 이상 저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숙련된 간호사들의 손길에 안심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보다 따뜻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매일 저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어지러울 때는 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든든하게 받쳐주었죠. 다른 때는 제가 거의 기절할 때까지 어깨와 팔을 마사지해주기도 했어요. 간단한 손길에도 그런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의 유일한 동반자는 책과 한국 대중가요를 틀어주는 작은 라디오뿐이었어요. 지루함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어요. 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런 친근한 교류가 제 기분을 좋게 해주었죠. 저는 소박한 인간관계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마침내 한 달처럼 느껴졌던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해도 좋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혈액 검사와 간 스캔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죠. 식욕도 돌아와서 새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날것의 음식과 술을 피하면서 천천히 회복해야 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는 스테이션 뒤에 모여있는 간호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수분 보충부터 죽 먹이기 외로울 때 제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 성심성의껏 돌봐준 간호사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어요. 이런 따뜻하고 숙련된 의료진이 없었다면 제 생명을 위협하는 투병 생활은 매우 다르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전문성, 효율성, 따뜻함은 저를 놀라게 했고 영원히 한국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모험을 놓칠 뻔했으니까요. 다시 진짜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북적이는 로비로 내려가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호텔은 일주일 동안에 저의 실종에 놀라지 않은 듯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회복 지시에 따라 호화로운 숙박을 며칠 더 연장하는 데 기꺼이 동의했죠. 방으로 올라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침대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저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멍은 들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쳐났습니다.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이 매력적인 나라에서 더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달콤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